네, 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 계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는 안녕하십니까. 리문방입니다. 네, 리명박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또 음식을 들고 오셨네요. 아 그래 오뎅 좋아하니까 오뎅이랑 그리고 녹두라떼 좀 녹주가 많이 옅어졌어요. 녹두 많이 없어졌어요. 자, 미리미터 먼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후보로 특정 후보 제청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보기 1번으로는 생각해둔 인물이 있어서, 2번은 대법관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라고 드렸는데요. 99%가 생각해둔 인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답변해 그 주셨습니다. 거부권 행사, 네, 거부권 페스티벌입니다. 거부권 페스티벌 행사. 한 박자 늦게 이해했네요. 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월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경착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싱크탱크 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2분기를 우리나라의 경착륙의 시작 국면이다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착륙이라는 것은 이제 호황기를 겪던 경제가 갑작스럽게 침체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경착륙 시작된다라는 어떤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분기에 우리나라가 경착륙에 진입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 이유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때문이다라고 지목을 했어요. 역시 이제 문제는 반도체 수출과 중국 수출의 급감 때문인 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난달에 특히 이제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2% 줄면서 지금 8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줄고 있거든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이 또 주목한 부분은 수출이 이제 물량이 준 것도 문제지만 수출의 단가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황의 국면의 증거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현대경제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쭉 흐름적으로 안 좋게 가다가 U자형으로 결국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L자형으로 쭉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이냐라고가 이제 하는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현대경제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장기 침체의 시나리오가 더 무게가 있다라고 이제 일자로 분석을, 갈 가능성이 그런 있다.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서민 생활도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지금도 힘든데 이 기사대로, 이 분석대로가 맞다면 이제 그 힘든 국면은 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깊은 침체에 들어간다는 그런 경고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런 참 암울한 소식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대경제연구원. 현대. 현대를 해봤어야 하는데 네. 또 관계 건설적으로 현대적으로 하면은 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노력하면 다 될까요?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이미자 더하기 이미자는 미자. 3이죠? 3이자. 노력하면 되잖아, 두 분도. 그러면 이자방 더하기 이자방은 4자방입니다. 아, 자방. 네, 다 됩니다, 노력하면은. 존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이 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소식인데요. 달러 들고 떠나는 기업들 소식입니다. 네. 미중 갈등하고 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외환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도 달러를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도 달러를 들여서 에너지를 수급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기업들도 직접 해외 달러 투자를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게 지금 환율에 아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온 건데요. 네.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현지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직접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을 봤더니 2021년에 494억 달러였어요. 전년 대비 81% 늘었고, 또 작년에는 사상 최대인 50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3월 중에 벌써 약 90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서 그 작년 수치하고 근사치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특히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지금 미국이 보호 무역을 확대하면서 배터리, 반도체, 뭐 2차 전지 해서 전부 다 미국 내로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의 보호 무역 확대와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미국 현지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직접 투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지만 환율에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걸 이제 곰곰이 뜯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지금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매우 적고요.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 원인에는 중국 뭐 수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미국으로 직접 꽂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또 외교 변수 때문에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돈이 직접 외국으로 꽂히고 있고 반면에 국내로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 국내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가 복합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는 네,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노년동 정신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노년동 정신. 노년동 운 좀 네. 띄워주세요. 논할 것이 없습니다. 현, 현실을 잘 아는 유능한 인재가 막 필요합니다. 동. 동간이 화이팅. 현. 그러면 영전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할 것처럼 동간이. 할 거로 거의 확실히 보고 동간이 계시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면 나를 의심하는 거야? 둘 다요. 어? 그 어준이는 방통위 원장 안 돼. 꿈도 없을 거예요. 그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논현동 정신. 좋군요. 자, 세 번째. 네,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양도세 반토막 등 자산세 급감으로 세수 결손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많이 소식 전해드렸어요.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 네. 많이 전해드렸는데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특히 올해 세수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법인세 다음으로 세수 감소폭이 큰 게 사실은 소득세로 조사가 됐어요. 8조 9천억 원 정도로 지금 감소율이 작년 대비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 가운데서는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45%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침체는 지금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관련해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기에 민감한 게 사실은 종합소득세거든요. 종합소득세도 작년 대비 43%에 불과했고요. 또 다른 자산세 항목인 증권거래세도 작년 대비 28.6%나 줄었어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게 하나의 흐름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아까 우리 첫 번째 현대경제연구원 소식 전해드렸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침체되면 자산 관련 소득이 줄죠. 자산 관련 소득이 주니까 자산 관련 소득에 붙는 세금도 줄죠. 이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흐름인데 문제는 이 흐름을 예측 못한 정부가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보여야 되는데 현재 그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흐름이 고착화되면 이제 악순환으로 도는 그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세금이 이렇게 안 거치고 있고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기프트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기프트 정신. 운 좀 띄워주세요. 기재부의 세수 결손 이것만 문제입니다. 그렇죠. 푸. 프라이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트. 특갈비를 했으면 됩니다. 특갈비. 특갈비. 특갈비 써. 특갈비가 있어야지 쓰잖아요. 아니야, 있어요. 있어요? 모르잖아. 네, 전 모르죠. 써봤어? 아니요, 모르죠. 우리 윤옥이가 잘 알아요. 그러면 자문은 그쪽으로. 다음 주에 10만 달러 한번 갖다 줄게요.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네? 왜? 저는 땀 흘려 번 돈. 여기 월급으로 부족하잖아. 분수에 맞게 살겠습니다. 잠깐만. 야, 동건아. 그래, 50만 달러만 가져온나. 왜냐고? 쓰게. 그래. 네, 휴일에도 이어갑니다. 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침 대바람부터 아주 얼큰하신데. 거품이 많이 꺼졌어요. 아유 얼굴도 뭐. 아니 이거 휴일에 불러내고 그러는 거야 이거? 불러내다뇨. 원래 아니 이거 나오시는 10mm도 거잖아요. 이거 네. 저 어떨 땐 6mm고 7mm고 시간이 자꾸 짧아져. 제 120mm 어때 그거 120시간씩. 120시간씩 아유 참. 얼굴이 대통령이 벌거시네요. 얼마나 일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그 국익을 생각하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다가 항상 일하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죠? 이 풍진 세상.
자, 오늘 현충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면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 어디서 뭘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리미터 먼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어떤 단어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보기 1번은 자유, 보기 2번 자몽, 보기 3번 자유로 들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94%가 자유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내 지지율이야. 지지율 꿈 깨세요. 자몽 94, 맛있겠네. 이거. 49%도 지금 힘들어 자몽이라는 보이는데요. 거 그레이프 후르츠라 오. 그래가지고 술에다 타 먹으면 참 맛있는데. 거품이 김이 많이 빠졌네요. 네, 참고로 무알콜입니다. 자, 부릉부릉 수동 커버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 수출 중에서 네. 중국 비중이 20%가 붕괴됐다. 그래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심층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가져왔어요. 한국무역협회가 5일 대중국 수출 부진과 수출 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 중에서 중국 비중이 2018년에 26.8에서 지난해 22.8로 낮아졌고 올해 1분기는 드디어 20%가 깨지면서 19.5%까지 내려갔다. 이게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상승한 결과다라고 이제 풀이를 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대체하면서 시장 다변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줄었지만 중국을 뺀 다른 시장의 수출은 9.6% 늘었다. 그래서 뭐 시장 다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해설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탈중국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시장 다변화를 꾀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그냥 중국 관련해서 수출을 특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현재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수출이 낮아져서 전체 수출 중에서 비중이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출 다변화를 했고 그게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대통령님, 주무세요. 예, 우리가 지금 여보. 예. 집이 아니구나. 아유. 일부러 지금 탈중국을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중국, 응? 이 문제는 귀신이 고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고칼로리요? 고칼. 예. 중국 음식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중국 어떤 음식에다가 어떤 음식? 지금 수출 문제. 이거 중국 음식이 잘 안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다가 군만두도 껴서 팔고, 거기다가 찐만두 해가지고 같이 넣어서 팔면 아주 괜찮지 않겠어요? 그럼 수출이 나아질 것이다. 그럼 수출길이 열리지, 실크로드가 열려. 실크로드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변화 그러는데 다변이가 누구야? 이가 누구라뇨? 난 그런 애송이는 정신 모르는. 차리시고요. 예. 아니 네. 류미리 기자 이름 바꿨나? 왜요? 류다변으로? 예. 나 참. 네. 자꾸 졸면 곤란합니다. 오늘 현충일이에요. 여보 사랑해. 애국하는 마음으로다가 여보 사랑해 하는 거예요. 현충일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오늘 10시에 오전 10시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거든요. 그렇죠. 네,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게 또 오발령 아닌가 허둥지둥 막 정신없어 하지 마시고 추모 사이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오세훈 편들면 안 돼. 그거. 제가요? 오세훈 잘못 아닙니까? 그거. 행안부가 뭔 잘못을 했어. 참 이거 참. 그렇군요. 아무튼 네, 오해 마시고 오늘 오전 10시 1분간 울리는 사이렌은 추모 사이렌입니다. 네, 계속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깡통 전세, 역전세 문제 때문에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수치를 설명드리면요.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깡통 전세 위험 가구가 지난해 1월 2.8%에서 지난 4월은 8.6%로 큰 폭으로 늘었어요.
또 역전세 위험 가구도 같은 기간 25.9%에서 52.4% 무려 102만 호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역전세, 깡통 전세를 합치면 60%가 지금 현재 위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집 중에 6집이 현재 역전세 아니면 깡통 전세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각각 전세 만기가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30%씩 몰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지금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주택 도시 보증공사 허그죠. 허그가 지난 4월까지 보증금 사고가 나서 대신 돌려준 금액이 1조 830억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죠. 이렇게 역전세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집주인들이 제때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도록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현재 만지작 하고 있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집주인들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한해서는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대책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DSR 카메라 DSR.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찍었어. 갑론을박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그거야. 바로 저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깡통 전세.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꽁치에다가 김치찌개 끓이는 거 아닙니까? 그 그래가지고 깡통. 먹으면은 진짜 깡통. 이 곱셈추위에는 이 곱셈추위 그거는 그 김치찌개가 일품이라고. 그러면 소주 한잔 하면서 돼지갈비 먹어가면서 얼마나 좋아.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 김치찌개 좀 끓여와세요. 나 배고픈데. 잘 끓이신다면서요, 네, 잘 김치찌개. 끓여. 네. 전번이고 다시 동물농장 또 안 부르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동엽이 뭐해 그거? 당장이라도 세입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DSR 완화를 통해서라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해서 큰 전세 대란을 막아야 된다라는 한쪽의 입장이 있고, 네. 애당초 갭 투자를 무리하게 해서 보증금 반환조차도 못할 정도로 문제 있게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왜 제도가 나서서 도와주느냐, 잘못이다.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참에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집값 진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영장으로 다 쳐서 잡으면 잡혀요. 영장으로 다 잡는다. 보증금 안 내주는 건설사들 다 그거 네. 차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아니 김치찌개는 언제 오는 거예요? 김치찌개 나올 안 리가 와? 없습니다. 네, 직접 끓여 드시고요. 현충일인데 오늘 추념사 잘 마쳤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주일이야 그거? 네. 말 안 했냐 왜? 네. 말했다고? 이 새끼 좀 잘라버려야겠네 좀. 내일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 거울을 또 보고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박근입니다. 네, 박근님. 네, 오늘 또 외투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브로치도 날이- 하셨네. 날이 매우 덥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브로치는 더 육수가 흘러요. 브로치는 화려해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잊기 전에 짚고 가겠습니다. 미리미터. 오늘 제가 드린 질문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는 해저 터널이 사실상 완공됐죠. 우리 정부가 그런데 별다른 입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쭤봤습니다. 보기 1번. 어차피 방류에 동의할 거니까. 92%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8%는 곤란해서 모른 척하느라, 이렇게 결과 전해드립니다. 댓글 중에 제가 눈에 띈 게 피지 장관만한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이 비굴비굴 건들건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많이 화도 내셨습니다. 댓글 계속해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 하면 좋겠지만 일단 시동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영업자 소식 전해드려야겠어요. 예, 최근 5년간 자영업자가 무려 184만 명이나 늘었다는 소식이고요. 이분들의 평균 소득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6일 국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1년에 자영업자의 총수가 656만 8천 명이에요. 제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엄청 늘어서 저도 이게 맞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2017년에 47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5년 새 무려 184만 명이나 늘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에는 1년 만에 1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근로소득자는 2%밖에 안 늘었거든요. 엄청 늘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 수가 지금 사실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벌이 소득은 어떤가라고 봤더니 해가 갈수록 줄고 있네요.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에 연평균입니다. 네. 연봉이죠. 이 평균이니까요. 2,170만 원이었어요. 2천이요? 예, 2017년에요. 그런데 이게 매년 떨어지다가 2021년에는 2천만 원 선이 붕괴돼서 1,95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들 중에서도 더 영세한 하위 20% 분들은 2017년에 연평균이에요. 연평균 186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84만 1,000원으로 무려 55%나 떨어졌습니다. 즉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해봤을 때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마지노선이거든요. 여길 넘어가면 이제 사회 안전망이 없는 곳으로 나가게 돼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 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의 직격탄을 맞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특히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어요. 이분들 대출이 지금 1,000조가 넘는데 이런 소득 상황이면은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거든요. 근데 특히 9월이면은 코로나 때 유예해줬던 자영업자 대출이 유예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계 불안에 더 몰리고 자칫해서 연체율이 높아지면 금융 불안 시스템까지 금융 시스템 불안까지 옮겨갈지도 모르는 약간의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자영업자 문제 적으시나요? 심각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자영업자 특히 네. 은퇴를 하시고 치킨집을 여셨던 분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치킨 그 중에서도 로보캅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 로보캅? 치킨. 치킨. 어머 이걸 맞추다니. 자존심 상해요. 같은 수준으로 점점 우리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쪽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그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푸틴이 15살 때 뭐라고 불렸습니까? 푸틴이 15살 때? 피푸틴. 아, 이건 몰랐지. 몰랐네요. 역시 제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숨 아, 이시네요. 네. 차마 고맙습니다. 못 따라가겠네요. 네. 네. 두 번째 소식 네, 해볼까요? 두 번째. 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F100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대선 때 특히 화제가 됐던 RE100, RE100이 있거든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라는 네. 국제적인 캠페인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RE100을 추진하지는 않고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100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새롭게 개념을 만든 게 CF100이에요. 카본 프리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만 안 나오면 되지 뭘 재생에너지까지 하냐라는 캠페인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CF100을 하면은 원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원전 계속 갈 거야라는 독불장군식 선언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경련이 조사를 해봤는데 전국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이에요. 조사를 좀 크게 했죠. 여기에 대해서 CF1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응답한 기업의 68.6% 사실상 70%가 CF100이 뭔데? 아예 모른다. 모른다. 그게 뭔데? 모른다가 70%고요. 그러면 CF100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으면은 17.6%만 긍정적으로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가 70% 그리고 참여할 의향이 없다가 8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보면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이미 RE100은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혼자만 CF100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캠페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국내에서도 호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학생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혼자만 다른 과목으로 시험 보겠다고 우기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탄소 전문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탄소 문제 RE100 그러니까 탄소가스, 이산화가스, 그렇죠. 돈가스, 그렇죠. 규가스, 예. 치킨가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다 하나의 가스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 저 근대국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운 좀 띄워주십시오. 근대국이요? 근, 금방 들통날 실력의 정책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네, 대. 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 국정교과서, 아니,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이네요. 돈가스 오늘 좀 먹으러 터지네요, 약간. 예. 치킨가스, 모든가스 다 좋아. 알겠습니다.
네. 전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그렇죠. CF배 국내 기업들의 70%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금이 어디 있나 봤는데 재미있는 소식이 나와서 한번 전해드려볼게요. 한국은행이 6일 보유 금 관리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이 104.4톤이래요. 이게 어디 있나 봤더니 전부 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골드바로 현재 한 8,380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잘 있나 사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 실사를 갔다 와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식을 전해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 중에서 금이 1%밖에 안 돼요. 방금 말씀드린 그 104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금 보유가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게 보유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이라든지 유동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금 보유를 늘릴 생각은 없다 이런 발표가 돼 있었네요. 짧게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 금이 어디 있나? 금 문제 좋아하세요? 그 서울에서 가장 그 싸게 만든 지하철역을 아십니까? 일원역. 이런요. 일원역보다 더 싸게 만든 지하철. 노원역. 아, 값어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값어치. 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 지금. 네, 좋습니다. 짧게 하나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지금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예. 네, 내일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텐밀이 안 밀렸습니다, 여러분. 밀렸는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박시동 네, 평론가님.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는 예, 안녕하십니까. 일국의 장관 한동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보기만 그건 해도 혈압, 억측이죠. 뭐만 하면 억측이래. 보기만 해도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오른다고요? 저도 혈압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리미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양곡법 거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모내기 현장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대답 99%는 막걸리가 있어서 간 것이다. 1%는 뭐가 있어서 간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댓글에 해장술 하려고 간 것이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쌀에는 관심 없고 막걸리는 진심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시동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까 우리 류미리 기자님이 브리핑에서 조금 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네.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라는 소식인데요. OECD가 발표한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종전에 1.6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0.1포인트 낮춰서 1.5로 경제 전망을 낮췄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부터 지금 OECD가 발표한 전망치가 6번째 연속 하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치가 나쁘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수치를 언급하기보다는 이제 특이한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OECD가 경고를 했는데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 비동조화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시장이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반등 흐름에 올랐는데 한국 경제만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정체가 계속된다. 이런 거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예측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예측이 지금 분기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한국 경제가 아예 성장 모멘텀을 잃고 저성장으로 고착화된다는 경고예요. 굉장히 위험한 경고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우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나온 게 있나요? 네. 지금 세계 경제와 따로 노는 한국 경제. 네. 장관님. 일국의 장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네. 다 끝나셨나요? 네. 예, 제가 전문을 보지는 못했고 보도를 통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약 수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OECD 경제 성장과 성장의 전망치와 마약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럼 마약 범죄를 잡지 말자는 얘기신가요? 제가 말이 다 안 끝나가지고요. 예, 네. 듣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혈압 오를 거라고 했죠. 새겨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예, 또 경제 소식을 계속 네. 이어가 볼게요. 중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 즉 3개월 만에 중국이 수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의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이 2,835억 달러로 작년 5월 대비 7.5%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월간 수출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이 3개월 만입니다. 반면에 수입도 내려갔어요. 수입도 보니까 5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습니다. 수출 수입 합쳐서 무역 전부 다 중국이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원인이 뭘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네. 뭐 미국의 경기 후퇴 전망이라든지 2분기 들어서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 소비 판매가 전부 다 둔화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지금 역대 최고치예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4%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대학 졸업하고 농촌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지금 중국에서 돌 정도로 중국의 지금 내수 성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세계 경제은행이라든지 여러 전망에서 아직은 연간 5.6% 이상 성장할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수출 수입이 중국이 감소를 했는데 연간 성장 목표치는 유지하고 있다. 이 간격을 누가 메꿀 것이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걸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전망인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봤을 때 우리 경제는 이미 중국과 상당 부분 동조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가 감기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수출 수입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상저하고를 예상했는데 네. 상저하저가 사실상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하반기 턴어라운드 할 거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막연하게 이제 상저하고의 기대를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상저하저를 상정해 놓고 우리 경제 비상 컨틴전시 플랜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강한 분석이에요. 자,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예, 경제 전장이 시작됐다고 할 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마약, 위중, 범죄 수사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중국 문제도 역시 마약으로. 오늘 마약 뉴스는 전혀 등장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중히 보지 않는 입장입니까? 엄중히 보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마약 범죄 수사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네. 예. 왜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처럼 하시지? 그리고 말 템포를 많이 좀 늦추셨더라고요. 제가 말을 빨리 한 적이 있었나요? 말을 빠르게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억측이라고 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할지 빠르게 할지 덜 느리게 할지 덜 빠르게 할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요. 짧은 소식 제목만 3개 연달아 해드릴게요. 네. 너무 소식이 많아가지고요. 세수가 지금 펑크나지 않았습니까? 정부 세수가. 그렇죠. 뭐 몇십 조는 당연하고요. 연간 단위 지금 50조 이상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책이 뭐냐라고 했는데 뽀교장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결국에는 지금 담배값을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담배값 인상론이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요. 세금이 3,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담배값 올려서 부족한 세수 메우고 싶은 저는 담배를 피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꿈 15초 남았어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우크라이나 소식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전 타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에 댐이 폭파가 됐는데 여기가 사실은 곡창지대랑 연관이 돼 있어요.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오늘 이상민 씨는 연구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U20 이스라엘란다. 이탈리아전 아쉽게 2대1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새벽 2시 반이죠. 그때 이스라엘과 이제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경기를 예측하셨는지 제가 미리미터로 여쭤봤었거든요. 결과를 볼게요. 네. 여러분의 86%는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득 담아서 눌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탈리아는 이제 우루과이랑 결승전을 치르죠. 같은 날 치르게 됩니다. 아무튼 월요일에도 오늘 못지않은 응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네. 추경호 부총리가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서
DSR을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네요. 지금 사실은 저희도 몇 번 다뤘지만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열채 중에 50% 이상이 지금 역전세에 놓인 거 아니냐라는 통계도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전세가 예를 들면 5억이다. 그런데 추가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 3억으로 내려간다. 그럼 결국 2억 정도를 집주인이 현금으로 다시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여유가 없는 집주인이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게 그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생기기도 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보증금을 물어주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이제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걸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정부가 집주인에게 대출을 완화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카드를 지금 계속 만지작만지작 했다. 이런 추세였는데 이거를 놓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집주인들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왜 또 다른 대출로 예외적인 대출을 통해서 해결하느냐. 집주인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는 거고 집값에 점점 더 버블이 올라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크게 이게 버블이 잘못 터지면 우리 경제에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아니다. 뭐 그럴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당장에 여기에 손을 쓰지 않으면 시장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경착륙 국면으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이게 금융 불안이라든지 시스템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경착륙을 막는 조처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네.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나우분 상관인데 보면은 우리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나 처리하는 방식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기사하고 마찬가지인데 일단 경착륙은 막자. 하드랜딩 큰 충격은 막자는 게 지금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랑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사실상 연장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상. 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출 또는 뭐 이자 부담 이런 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대출이라든지 이자 상환에 관해서 유예 조치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올 9월이면 사실 끝날 끝났었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이 유예 조치를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8일이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2028년 9월까지 사실상 연장키로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조치는 2020년 4월에 처음 시행됐고 지금 5번째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이 6번째 추가 연장에 들어가는데 네. 예전 조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는 게 예전에는 아예 상환 그 날짜 자체를 유예했는데 이번에는 통으로 유예된 건 아니고 이제 유예 프로그램을 그 금융기관하고 상의해서 뭐 상환 계획서도 쓰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존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군요. 예, 날짜 자체가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환 프로그램을 가동하라 뭐 이런 건데 핵심은 60개월 분할 상환이 주로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통으로 상환 날짜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60개월 정도로 분할 1년 거치 60개월 분할 상환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역전세 관련해서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이자도 못 갚는 대출을 계속 놔둬야 되느냐 어느 정도에서는 걷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늘 있었고요. 정부 입장에서나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 현재 지금 1,000조가 넘고 있고 소득이 지금 연평균 소득이 2천만 원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번 유예 조치가 되지 않으면 큰 충격으로 올 것이다. 경착륙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똑같이 이제 VS 상황인데 네. 경착륙은 막자는 정부 입장을 통해서 유예 조치가 일단 들어오게 됐다. 이런 상황이죠. 더 할까요? 더 하셔도 되고 시간을 안 보고 시간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기사 2개를 또 한번 묶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다음 주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주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6월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미국 금리나 국제적인 상황을 놓고 조금 그 발을 맞춰간다든지 할 수 있는 달이 아니에요. 이번 달이 사실상 무기가 없이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봐야만 되는 달이 6월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국제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두 가지 소식을 묶어서 네.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은행이 어저께 이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은행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고물가, 지금 물가 엄청 높거든요. 그다음에 집값 불안, 환율 불안, PF 위험 이 네 가지를 알고 있다 우리.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통화 정책의 잠재 4대 리스크다라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면서 인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야 우리 한국은 금리가 사실상 인상은 끝난 거고 하반기쯤 되면 이제 인하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네. 먼저 반영해서 금리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를 했죠. 이 네 가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어. 아예 일축을 딱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네. 국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봤더니 이틀 전에 호주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깜짝 인상했거든요. 근데 어제 캐나다마저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걸로 봐서 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일제히 채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특히 10년 국채 선물 매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이상으로 채권 시장 금리대 올라가.